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건장한 스포츠맨이 있다고 합시다. 이 스포츠맨이 강한지 약한지 물어본다면 모두가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38도가 넘으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스포츠맨은 몸이 약한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방어 반응이고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하고 한탄하거나 억지로 강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겁니다. 감기에 걸려 일시적으로 몸이 약해졌을 뿐이라고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약을 먹고 푹 쉬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끙끙대며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이 약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울적해집니다. 조금도 우울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우울하다는 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대비하라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며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방어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는 자신을 한심해하면서 빨리 잊자고 강한 척하며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으니 결국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죠. 발목을 접질려서 잘 걷지 못할 때 몸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나요? 고통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약해져 있는 상태만 더 길어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거나 강한 척하며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안 돼 라고 낙담하거나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몇 번이나 쓸데없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불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기 힘들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약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자신을 탓하다가 기어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늘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불안감, 나를 지키는 경고 메시지. 인간의 몸은 감정과 감각을 관장하는 뇌 구조까지 대략 10만 년도 더 전인 수렵 채집 시대부터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수렵 채집 시대는 도시국가는 물론 농경 문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외부에서 얻어야 했으니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사자와 같은 포식자의 표적이 되거나 자연재해로 희생되거나 타 민족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하루하루 몸을 지키며 우리의 조상은 공포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이를 통해 뭔가를 경고하기 위해서죠. 쉬운 예로 눈앞에 사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생기는 공포심은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무섭지 않은 척, 강한 척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포심은 그런 이성과는 관계없이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라며 그 자리를 벗어날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한번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 또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사냥에 나서기를 불안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안이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라는 방어 반응입니다.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고 무기를 갖추는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경험이 많은 고대인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해도 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에 적응한 동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무리에 끼지 못하면 곧장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얕잡아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는 등의 위험 요소들을 멀리하는 것도 훌륭한 방어 반응입니다. 저는 28살에 녹내장이라는 병으로 눈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녹내장은 조금씩 눈이 보이는 범위,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실명 원인 1위에 꼽히는 질병입니다. 지금은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고 왼쪽 눈도 한가운데만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런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것은 교정하여 0.08 정도의 흐릿한 세상입니다. 물론 일이나 생활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역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발병 당시는 독립한 지 딱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리를 잡았고 잘해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내장이란 진단을 받자 혼자 밖에 나가기 두렵고 마음이 몹시 약해졌습니다. 제 마음은 열등감과 굴욕감이 뒤섞인 어두운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열등감 따위 느끼지 않아도 돼. 앞을 못 본다고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를 괴롭힌 부정적 감정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역할을 잃을 위험이, 굴욕감은 존엄을 잃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나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과 달리 현대인은 안전합니다. 비록 역할이나 존엄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을 비하하고 못난 나를 탓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굴욕으로 점철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보냈던 경고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당시에는 그런 경고를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어 반응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을 바꾼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안전하게 살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아무리 불쾌한 감정이라도 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알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 앞서 아무리 불쾌한 감정이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 감정이나 감각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해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공포심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으키고 불안은 그에 대해 준비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고민이나 후회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도록, 열등감이나 억울함은 우수해지도록 행동하게 만듭니다. 물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 감정이란 위험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때 극도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과 일은 했지만 의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 누나가 자살했다. 네? 아버지는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일이라 순간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누나가 둘째 아이를 낳고 바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제 일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한 데다 정신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산후 우울증? 그런 병이 있어? 하며 무심하게 말했죠. 제 문제로 누나의 상태를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통화한 후 여러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허망하게 떠나버린 누나에 대한 애달픔과 허전함은 물론이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와 노여움, 무척 힘들었을 누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누나는
세 번째 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서 돌연 사라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고 보였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네, 그렇군요 하고 바로 수긍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누나가 죽음을 택했는지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쌓아온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란 대체 무엇인가? 항우울제는 정말 안전한 약인가? 아니, 그 전에 정신의학은 믿어도 되는 학문인가? 정신의학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아질 것인가? 답을 찾기 위해 정신병리학이나 정신양리학, 정신의학사, 의료인류학 등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물론 관련 논문을 읽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도 다녔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책을 읽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력감과 무지함,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글자 그대로 할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라, 언제부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외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 무기력하게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것이 그렇게나 고통스러웠는데 어느새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작성한 기억도 없는데 마치 몸이 멋대로 움직이듯이 나도 모르게 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무력감은 저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두 번 다시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더 힘을 길러라. 더 지식을 쌓아라. 제가 느낀 무력감은 우울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배운다 라는 행동을 끌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무력감의 경고가 옳았습니다. 그 후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무력감의 경고를 무시했더라면 또다시 잘 알지 못하는 병으로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더욱 크게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울과 불안, 고민, 후회 등 마음이 약해져 생기는 감정들을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두 번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4장 부정적인 감정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연습. 부정적인 감정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마음이 약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이라고 앞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때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개선하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어떤 경고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감각이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지는 늘 안전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게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이쪽이 안전해 하며 각종 경고 신호를 보내 안전한 길로 유도해 줍니다. 감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접근과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대처를 필요로 하는 회피입니다.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대로 가면 돼 라고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반대로 이대로 가면 위험해 라고 위험을 알리고 피하거나 미리 대처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을 때 불안한 이유는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서 마음을 사거나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적 감정은 되도록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은 불쾌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쾌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긴급 재난 문자 소리를 떠올려 봅시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불쾌한 소리죠. 만약 알람 소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좋은 멜로디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경우 빨리 인지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게 늦어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더욱 어린 시절부터 경고의 의미를 잘 읽어내 피하든 대처를 하든 재빨리 감정이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장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법.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상담하러 온 입사 2년차 남성은 직장에서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동료를 보며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뒤에서 누군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문제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며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없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열등감 같은 건 느끼지 않는 게 좋아. 기분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모두 의미가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고 반드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동물입니다. 우리 선조가 살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사는데 필요한 직업을 다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제대로 해냈기에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만약 역할이 있어도 더 우수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자신이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내포한 의미입니다. 대학생 때 강렬한 열등감을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된 봄의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 공사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조차 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차에 이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래를 보자 막연히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저는 열등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하지만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열등감을 극복한 데 대한 보상이 되어줬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남성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간단한 일에 안주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한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결국 내 편이다. 일하다 실수를 하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량 부족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무력감과 분함,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곧장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저의 미숙함이나 무력함으로 인해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악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주 경험한 탓인지 지금은 기력을 많이 잃었지만 그런 제 모습이 결코 싫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서도 저와 가장 가까운 감정일 테니까요. 물론 그런 기분을 느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력감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능력 향상, 지식 획득, 환경 변화를 가져다 주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량이 부족했다 등 무력감이란 문자 그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실력이 없다. 기량이 달린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힘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역부족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부족한 힘을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잘 참았네. 애썼다는 격려는 힘을 키우기 위해 주는 영양제에 불과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수모는 겪고 싶지 않은 분하고 억울했던 감정을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 라는 조언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느껴야 합니다. 무엇에 무력감을 느끼고 분하다고 느끼는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가령 피겨스케이팅의 한유 유지루 선수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 스케이트로 좋은 결과를 내고도 지진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한유 선수는 센다이에서 캐나다로 거점을 옮깁니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무력감을 느꼈을 때는 우울증을 앓던 누나가 자살하고 나서였습니다. 누나의 병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줬다는 후회로 뒤범벅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력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비관하던 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무기력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활동적으로 바뀐 것도 저의 부족함, 무지와 마주하고 누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너한텐 책임 없어,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돼 라고 수차례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느끼지 않은 척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잃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력감이 보여준 힘을 더 기르라는 경고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감이나 분함, 억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력감이 내 편임을 알게 된 후 인생이 아주 편해진 것 같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거나 넘기지 않고 의미를 찾아 행동하면 인생은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고 싶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탓해서 잠시나마 충격을 완화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힘을 기르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알면 어떤 힘을 길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원래 약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건장한 스포츠맨이 있다고 합시다. 이 스포츠맨이 강한지 약한지 물어본다면 모두가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38도가 넘으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스포츠맨은 몸이 약한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방어 반응이고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을 뿐입니다.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하고 한탄하거나 억지로 강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겁니다. 감기에 걸려 일시적으로 몸이 약해졌을 뿐이라고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약을 먹고 푹 쉬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고 끙끙대며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이 약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울적해집니다. 조금도 우울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우울하다는 건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대비하라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며 그 탓에 잠시 약해져 있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방어 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우울해하는 자신을 한심해하면서 빨리 잊자고 강한 척하며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으니 결국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죠. 발목을 접질려서 잘 걷지 못할 때 몸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나요? 고통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아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약해져 있는 상태만 더 길어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거나 강한 척하며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안 돼 라고 낙담하거나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몇 번이나 쓸데없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불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기 힘들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약해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자신을 탓하다가 기어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늘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불안감, 나를 지키는 경고 메시지. 인간의 몸은 감정과 감각을 관장하는 뇌 구조까지 대략 10만 년도 더 전인 수렵 채집 시대부터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수렵 채집 시대는 도시국가는 물론 농경 문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외부에서 얻어야 했으니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사자와 같은 포식자의 표적이 되거나 자연재해로 희생되거나 타민족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하루하루 몸을 지키며 우리의 조상은 공포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이를 통해 뭔가를 경고하기 위해서죠. 쉬운 예로 눈앞에 사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생기는 공포심은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무섭지 않은 척, 강한 척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포심은 그런 이성과는 관계없이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라며 그 자리를 벗어날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한 번 사자를 만났던 사람이 또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사냥에 나서기를 불안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안이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라는 방어 반응입니다.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고 무기를 갖추는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경험이 많은 고대인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해도 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는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에 적응한 동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무리에 끼지 못하면 곧장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얕잡아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는 등의 위험 요소들을 멀리하는 것도 훌륭한 방어 반응입니다. 저는 28살에 녹내장이라는 병으로 눈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녹내장은 조금씩 눈이 보이는 범위,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실명 원인 1위에 꼽히는 질병입니다. 지금은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고 왼쪽 눈도 한가운데만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런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것은 교정하여 0.08 정도의 흐릿한 세상입니다. 물론 일이나 생활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역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발병 당시는 독립한 지 딱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리를 잡았고 잘해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내장이란 진단을 받자 혼자 밖에 나가기 두렵고 마음이 몹시 약해졌습니다. 제 마음은 열등감과 굴욕감이 뒤섞인 어두운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열등감 따위 느끼지 않아도 돼. 앞을 못 본다고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를 괴롭힌 부정적 감정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역할을 잃을 위험이, 굴욕감은 존엄을 잃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나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과 달리 현대인은 안전합니다. 비록 역할이나 존엄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을 비하하고 못난 나를 탓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굴욕으로 점철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감정이 보냈던 경고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자부심을 갖고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당시에는 그런 경고를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어 반응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을 바꾼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안전하게 살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아무리 불쾌한 감정이라도 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알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 앞서 아무리 불쾌한 감정이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 감정이나 감각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다시 말해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공포심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으키고 불안은 그에 대해 준비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고민이나 후회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도록, 열등감이나 억울함은 우수해지도록 행동하게 만듭니다. 물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 감정이란 위험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상처를 입었을 때 극도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과 일은 했지만 의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 누나가 자살했다. 네? 아버지는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일이라 순간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누나가 둘째 아이를 낳고 바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제 일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한 데다 정신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산후 우울증? 그런 병이 있어? 하며 무심하게 말했죠. 제 문제로 누나의 상태를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통화한 후 여러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허망하게 떠나버린 누나에 대한 애달픔과 허전함은 물론이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와 노여움, 무척 힘들었을 누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누나는 세 번째 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서 돌연 사라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고 보였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네, 그렇군요 하고 바로 수긍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누나가 죽음을 택했는지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쌓아온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란 대체 무엇인가? 항우울제는 정말 안전한 약인가? 아니, 그 전에 정신의학은 믿어도 되는 학문인가? 정신의학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아질 것인가? 답을 찾기 위해 정신병리학이나 정신양리학, 정신의학사, 의료인류학 등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물론 관련 논문을 읽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도 다녔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책을 읽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력감과 무지함,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글자 그대로 할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라, 언제부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외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 무기력하게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것이 그렇게나 고통스러웠는데 어느새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작성한 기억도 없는데 마치 몸이 멋대로 움직이듯이 나도 모르게 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무력감은 저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두 번 다시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더 힘을 길러라. 더 지식을 쌓아라. 제가 느낀 무력감은 우울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배운다 라는 행동을 끌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무력감의 경고가 옳았습니다. 그 후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무력감의 경고를 무시했더라면 또다시 잘 알지 못하는 병으로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더욱 크게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울과 불안, 고민, 후회 등 마음이 약해져 생기는 감정들을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두 번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4장 부정적인 감정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연습. 부정적인 감정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마음이 약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이라고 앞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때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개선하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어떤 경고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감각이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지는 늘 안전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게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이쪽이 안전해 하며 각종 경고 신호를 보내 안전한 길로 유도해 줍니다. 감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접근과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대처를 필요로 하는 회피입니다.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대로 가면 돼 라고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반대로 이대로 가면 위험해 라고 위험을 알리고 피하거나 미리 대처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을 때 불안한 이유는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서 마음을 사거나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정적 감정은 되도록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은 불쾌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쾌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긴급 재난 문자 소리를 떠올려 봅시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불쾌한 소리죠. 만약 알람 소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좋은 멜로디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지진이 일어난 경우 빨리 인지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게 늦어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더욱 어린 시절부터 경고의 의미를 잘 읽어내 피하든 대처를 하든 재빨리 감정이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장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대처하는 법.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상담하러 온 입사 2년차 남성은 직장에서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동료를 보며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뒤에서 누군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실제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문제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며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없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없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어떻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열등감 같은 건 느끼지 않는 게 좋아. 기분 탓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모두 의미가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고 반드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동물입니다. 우리 선조가 살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사는 데 필요한 직업을 다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제대로 해냈기에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만약 역할이 있어도 더 우수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자신이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내포한 의미입니다. 대학생 때 강렬한 열등감을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된 봄의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 공사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조차 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차에 이미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래를 보자 막연히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저는 열등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하지만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열등감을 극복한 데 대한 보상이 되어줬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남성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간단한 일에 안주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한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결국 내 편이다. 일하다 실수를 하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량 부족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무력감과 분함,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곧장 그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저의 미숙함이나 무력함으로 인해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악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주 경험한 탓인지 지금은 기력을 많이 잃었지만 그런 제 모습이 결코 싫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서도 저와 가장 가까운 감정일 테니까요. 물론 그런 기분을 느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력감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능력 향상, 지식 획득, 환경 변화를 가져다 주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량이 부족했다 등 무력감이란 문자 그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실력이 없다. 기량이 달린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힘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역부족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부족한 힘을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잘 참았네. 애썼다는 격려는 힘을 키우기 위해 주는 영양제에 불과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수모는 겪고 싶지 않은 분하고 억울했던 감정을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 라는 조언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느껴야 합니다. 무엇에 무력감을 느끼고 분하다고 느끼는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가령 피겨스케이팅의 한유 유지루 선수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 스케이트로 좋은 결과를 내고도 지진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한유 선수는 샌다이에서 캐나다로 거점을 옮깁니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무력감을 느꼈을 때는 우울증을 앓던 누나가 자살하고 나서였습니다. 누나의 병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줬다는 후회로 뒤범벅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력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비관하던 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무기력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활동적으로 바뀐 것도
저의 부족함, 무지와 마주하고 누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너한텐 책임 없어.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돼. 라고 수차례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느끼지 않은 척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잃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력감이 보여준 힘을 더 기르라는 경고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감이나 분함, 억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력감이 내 편임을 알게 된 후 인생이 아주 편해진 것 같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거나 넘기지 않고 의미를 찾아 행동하면 인생은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고 싶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탓해서 잠시나마 충격을 완화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힘을 기르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알면 어떤 힘을 길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